자, 1, 2월 달은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잘 정리하시고, 이제 3, 4월 가입 들어가시면요, 이제 기출 문제, 이제 오후에 또 강의를 있는데, 문제하고 이론을 풀면요, 좀 실력이 빨리 향상이 돼요. 그래서 한 4월까지 실력을 좀 많이 향상시켜서 2차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원래. 1년에 끝내셔야지, 뭐. 네. 그래서 기출문제 강의하고 나중에 이제 좀 나중에 한 7월쯤 가서 뭐 중요 부분 얘기해 주는 것만 정리하시면은 시험 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지장이 없으면 너무 쉬워. 근데 보라는 걸 안 보고 이상한 걸 봐서 그래요. 뭐 이제 도서관 가면 자료에 너무 홍수야. 그래서 이제 학생분들이 질문을 해. 그럼 이런 질문하면 이거 시험에 이제 얘기해줘. 이걸 안 나옴 하면은 시험에 안 나올 걸 보고 있어요. 보면은. 예? 그래서 작년에도 질문한 거 보면은 이거 오늘 가르쳐 이건 시험 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꼭 보시는 분이 있어. 그래서 다 봐야 이제.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마지막 특강 때 거의 뭐 문제 다 찍어줬잖아요. 다 정답까지. 뭐 그 정도면 됐지 뭐. 그러니까 이런 공부하실 때 흐름만 잘 보시면 돼요. 찍어주는 건 우리가 찍어주는 거니까. 저희들이 이제 9, 10월은 제일 바빠요. 이제 특강도 막 다 가야 되니까 이제 잘 찍어주잖아요. 진짜. 자, 교재의 관리 봅니다. 자, 최근에 이 관리를 보면은 관리는 취득을 해야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취득을 하고 나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관리를 하는데, 관리하는 건 뭐예요?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유지를 해야 되고, 보존도 하고, 또 개량도 하고, 또 운용도 해야 되잖아요. 운용에 따른 일체 모든 행위야. 처분할 때까지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그럼 부동산 관리가 왜 필요한가 한번 보시면은, 이 도시화 형상으로 인해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럼 도시에서의 토지 가격은 점점 집중이 되니까 오르기 때문에 단독주택 등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으로 변화함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납니다. 또 건축기술이 발전함으로써 건물이 고층화되면서 대형 건물이 들어서면서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도 나타나고, 또 대형 건물이 들어섬에 따라 임차인이 또 대량으로 발생하여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부재 소유자의 요구가 증대됨으로써 또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건물이 고층화되면은 전문화된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자, 관리의 내용에 나오죠. 자, 이 내용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지문이 출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을 출제하죠. 복합 개념. 자, 여러분이 복합 개념은 우리 부동산 개념을 배웠을 때 처음 우리 나온 용어잖아요. 복합 개념. 자, 이 복합 개념에 따라서 부동산 관리는 뭘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자, 무슨 관리죠? 기술적 관리. 자, 기술적 관리. 그리고 경제적 관리, 법률적 관리. 자, 이런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인 복합 개념이죠. 자, 그 중에서도 시험 지문에는 이 기술적 관리가 또 자주 나오죠. 보면은 기술적 관리. 자, 기술적 관리는 기술적 측면에 하자, 흠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 대책을 세워준다든지, 기술적, 즉 물리적, 기능적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하자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 우리가 조치를 취해주는 관리죠. 자, 토지인 경우에는 뭐가 있죠? 뭐 토지 건물인데 토지인 경우에는 시험에 나오는 게 뭐죠? 경계. 토지의 측량을 통해서 경계를 우리는 확정을 해야 돼요. 자, 이게 가끔 시험에 나오고 또 사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조망 시설을 설치하죠. 철조망에서 내 땅 들어오지 마라. 또 경사지 대책으로서 배수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옹벽을 설치해서 토지의 붕괴를 방지한다든지 이런 것은 토지의 기술적 관리. 건물은 청소 소독하는 위생 관리, 온도 습도 조절, 각종 기계나 기구를 수리, 운전, 보수하는 설비 관리, 그리고 건물의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보전 관리, 방범, 방제 등의 안전 대책과 관련한 보안 관리, 이런 관리는 건물의 기술적 관리입니다. 자, 이 경제적 관리는 경영이죠. 경영 관리라고 해요. 자, 경영 관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특히 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이죠. 자, 수익성 부동산. 여러분, 수익성 부동산은요, 상업용 부동산, 공업용 부동산, 광업용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을 말하여 이 수익성 부동산 관리에 중요한 게 무슨 관리? 경제적 관리야. 그래서 부동산 운영에 따르는 총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관리죠. 자, 토지는 낮이 상태에 있는 토지를 활용하죠. 뭐 주차장 용도로 활용한다든지 건설회사에 모델하우스 부지로 제공한다든지 이런 의미겠고, 건물은 어떻게 돼요? 임대용 건물의 손익 분기점을 파악을 한다든지 또 우리는 인력 배치 등을 통해서 인력 비용을 또 절감하죠. 인력 관리, 뭐 또 수입, 지출에 있어서의 회계 관리, 이런 것은 건물의 경제적 관리죠. 자, 법률적 관리 측면에서는 권리 관계를 확인 조정을 한다든지 토지에 있어서 법률적 이용 가치를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개선한다든지 토지의 도난을 방지하는 대책으로서 관리인을 두어서 관리한다든지, 건물은 임대차, 예약이나 이 계약상에 있어서의 관리, 공법상, 규제상에 대한 관리는 전부 법률적 관리죠. 이 법률적 측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제거해주기 위한 관리가 법률적 관리죠. 자, 이러한 관리인데 기술적 관리가 가끔 시험 지문에 출제를 합니다. 정답 지문을 한 2번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우리 관리 주체 196페이지에 이게 여러분이 좀 자주 나오고 있어요. 특히 뭐를 정답 지문을 제일 많이 묻는다. 예? 예? 정답 지문. 자, 요즘에는요, 여기서도 지문 하나 뽑아오고 여기도 하나 이런 식으로 뽑아오는데 그 중에서도 정답 지문을 제일 많이 묻는 게 이쪽이에요. 이쪽. 관리 주체에 따르는 관리 방식으로서 크게 3가지. 자가 관리, 또 위탁 관리, 혼합 관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가 관리를요, 출제를 할 때 보면요, 직접 관리로 출제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27회는 직접 관리, 그리고 또 자기 관리, 25회는 또 자기 관리, 예? 또는 자치, 23회는 또 자치 관리, 이렇게 여러 가지로 출제해요. 뭐 직영 관리, 예? 자가 관리, 자기 관리, 직접 관리, 직영 관리, 자치 관리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소규모의 부동산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요, 입주자에 대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 지시 및 지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기밀 유지, 시험에 요걸 많이 내요.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양호하다는 장점. 그 지문을 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좀 주의하도록 하고, 또 본인이 직접 관리하든지 한두 명의 자가 관리 요원을 두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관리가 어떻게 돼요? 소중하게 관리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장점을 가져요. 단점은
관리의 전문성이 떨어지기가 쉽다는 단점이 있고, 또 인건비 부담이 불합리하게 높아질 수도 있고, 또 관리 업무에 무사 안일주의, 타성화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정 때문에 임대료 경정 바꾸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항상 정답은 어디서 묻는다? 우리는 정답은 장단점에서 정답을 물어요. 장단점을 잘 공부해 두셔야 돼요. 장단점. 자, 위탁 관리를 뭐라고 하죠? 간접 관리 또는 뭐죠? 외주 관리라고 해요. 자, 여기는 대형 건물의 관리에 적합한 관리 방식인데, 자, 여러분이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 회사의 관리가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의 노후화를 늦출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관리 업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장점이에요. 자,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 회사가 관리가 이루어지니까 부동산 소유자는 자신의 본업에 전념할 수 있고, 관리 업무에 무사 안일주의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는 주의를 있어요. 관리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관리 비용이 위탁 관리하기 때문에 비싸다 하면 안 돼요. 저렴하다. 왜? 전문적인 관리 회사의 입찰 경쟁을 통해서 낙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 비용을 저렴하게 써낸 업체에게 낙찰이 이루어지죠. 저렴합니다. 단점은 위탁 관리 요원들의 인사 이동이 심하죠. 자주 바뀌면은 관리 업무의 신뢰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고요. 위탁 관리 업체가 영리를 지나치게 추구할 경우에는 부실 관리를 초래할 우려가 많다는 단점도 있어요. 또 위탁 관리원들의 어떻게 돼요? 설비에 대한 애호정신 낮죠. 단점이고, 또 우리 주의해야 될 거는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혼합 관리는 자가 관리에서 뭘로?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이행되는 어떻게 돼? 중간 뭐에? 과도기에 나타나는 관리인데, 과도기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과도기에 유용하다는 장점. 또 뭐죠? 자가 관리에 있어서의 지시, 지휘, 통제력도 발휘할 수 있지만 위탁 관리의 편의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자, 그런데 문제는 위탁 관리인데 무슨 거죠? 일부분, 필요한 부분만을 선별하여 위탁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뭐만 위탁한다? 부분 위탁하는 거야. 부분 위탁. 관리 업무의 일부분을 위탁하죠. 아까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관리상의 운영이 잘못되면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 이걸 정답 3번 물었네요. 책임 소재 분명하다고 3번 출제했습니다. 분명한 것이 아니라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또 자가관리용과 위탁관리용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겠죠. 원활하지 못하고, 또 우리는 양 방식의 단점이 다 노출될 수도 있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에서 정답을 묻기 때문에 잘 봐두시고, 197페이지에 전문관리 영역에 따라서 또 시험 문제는 또 뭐를 출제하죠? 네, 시설, 관리, 자산 관리, 이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느냐, 이걸 출제를 많이 하죠. 자, 시설 관리하면은요, 이제 말 그대로 우리는 부동산에 관한 각종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형태의 소극적 관리, 즉 부동산 소유자와 이용자의 단순한 요구에 부응하는 관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있잖아요. 시설만 유지 관리하는 거예요. 네? 소극적 관리예요. 어떤 게 있어요? 시설 관리하면은 그 내용도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어떤 관리? 대표적으로 설비 관리, 또 건물의 뭐죠? 우리는 청소 관리, 또 보안, 방범 방지의 안전 대책과 관련한 보안 관리라든지,
에너지 관리라든지 이런 게 다 시설 관리에 속하죠. 자산 관리는 부동산 소유자나 부동산 소유자나 기업의 재산,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리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 형태의 관리를 자산관리예요. 여기에는 뭐죠? 언제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매각을 하느냐. 이거 중요하죠. 매입, 싸게 매입하고 비싸게 매각. 이거 중요하잖아요. 자산관리에서는. 또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에 따르는 관리, 리모델링 결정, 재개발 결정, 재투자 결정, 투자에 따르는 위험 관리라든지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결정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뭐에 속하는 거야? 자산 관리에 속하는 내용이 됩니다. 요 구별 두 개를 잘 하면 돼요. 시설 관리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가 건물 및 임대차 관리, 프로퍼티, 재산 관리인데 뭐 여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요 두 가지만 잘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대차 활동을 가는데 199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관리 활동 거의 대부분 임대차 활동인데 임대차 활동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차자, 임차인을 선정하는 일인데 임차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나오죠.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 주변에 다른 임차인과 잘 어울릴 수 있느냐, 유대성을 기준.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은 매출액과 걸리죠. 가능, 잠재 매상고를 기준. 공업용 부동산이나 업무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임차자의 목적에 맞느냐, 적합성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선정하면 이제 뭐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겠죠. 임차자는 뭐다? 의무고, 임차자는 권리고, 임대인은 의무죠. 이러한 권리 의무 관계를 나타내는 임대차 계약서에 작성합니다. 임대료 얼마 낼 거냐, 언제 임대료 통보할 거냐, 여러 가지 옵션사항 이런 거 다 계약서에 적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선 임대료를 결정하는 방법이 거기에 세 가지가 나오죠. 199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총 임대차는 뭐에 적용한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어떻게 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뭐를? 총임대료 납부해요. 그럼 총임대료 받아서요, 임대인이 뭐를? 세금도 내고 보험료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 같은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고, 순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순수한 임대료만을 지불을 하고 그 외에 영업경비는 뭐다? 협상해서 결정하는데, 그래서 세 가지가 있죠. 1차 순임대차, 2차 순임대차, 3차가 있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수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뭐만 지불해요? 예? 순수한 임대료만을 지불하고 그 외의 영업경비는 협상해서 결정하죠. 그럼 협상 뭐가 있어요? 1차는 여러분 편익시설을 이용하는 거 누가 내야 돼? 임차인이 했지. 자기가 이용하니까 편익시설 비용, 기타 특별 부가금 있죠. 요거 세금, 이것은 이용하는 임차인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2차는요 1차에다가 뭐를 더해줘? 1차에다가 뭐를? 화재 보험료를 더해주면 2차고, 3차는 2차에다가 뭐를 더해줘? 유지 수선비를 더해주면 돼. 예, 유지 수선비를 까지 더해주는데 우리는 공업용 부동산이죠. 공업용 부동산은 3차 순임대차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시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는 이 비율 임대차를 3번 출제했습니다. 27회 시험에 또 출제했었죠, 최근에. 비율 임대차는 어디 적용한다? 우리는 상가, 점포 등의 매장용 부동산에 적용해요. 그래서 임차인의 총 수입의 일정 비율, 예를 들면 7%면 7%,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KFC 매장이 있는데 KFC 매장이 나는 여기 꼭 들어가겠다. 그래서 건물주에게 임대료로 내 월 총 수입의 7%를 지불하겠습니다. 7%를 주는 거야. 1,000만 원 벌면 7% 주고 되겠죠?
500만 원 벌어도 7%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수입이 많을수록 뭐도 많아져요? 임대료도 많아지죠. 자, 이 지문을 좀 자주 출제한다는 걸 염두에 좀 두시고, 자, 그리고 이 임대료를 이제 수집을 하죠. 임대료 언제까지 얼마 임대료를 납입하세요 해서 수집을 하고, 그리고 부동산을 유지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기적으로 청소 소독하는 일상적으로 행하는 유지 활동도 있는데, 유지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예방이 중요하죠.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수립된 유지계획에 따라 시설을 교환을 한다든지, 이것을 하는 활동이에요. 사전적인 유지 활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방적 유지 활동이 가장 중요시되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하는 활동이 뭐죠? 대응적 유지 활동 또는 사후적 유지 활동입니다. 세 가지 유지 활동 중 예방적 유지 활동이 가장 우리가 중요하다. 자, 그리고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죠? 여러분 손해보험 중에 뭐를 가입해요? 우리는 뭐 건물의 화재 보험 가입 여기밖에 없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임대료 손실보험도 있어요. 재해보상보험도 있거든요. 근데 임대료 손실보험은 건물 화재 등으로 인해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건물 짓는데 돈은 융자 받았어요. 그럼 뭐가 나가죠? 예? 예? 이자도 나가고 또 세금도 나가고 또 뭐도 나가요? 보험료도 납입을 해야 된다. 여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손실보험에 보면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 손실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어요. 이게 임대료 손실보험. 일본은 지진에 대한 보상보험도 있어요. 우리는 없죠. 예. 자, 그리고 건물의 내용 연수가 나옵니다. 요거는 평가이론 가면 또 배웁니다. 건물의 내용 연수인데 내용 연수는 수명입니다. 건물의 수명이에요. 건물의 수명이 건물의 내용 연수다. 즉 건물이 유용성을 지속시킬 수 있는 내구 연한을 말하는 게 바로 이 내용 연수인데,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건물을 여러분 준공을 했어요. 준공을 했어요. 그래서 건물을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해서 점점 노후화가 되죠. 그래서 건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까지 기간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물리적 내용 연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을 정상적으로 관리할 경우에 물리적으로 존속이 가능한 기간을 뭐라고 하죠? 물리적 내용 연수. 그러니까 철거할 때까지 기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보다 또 종계가 가까워요. 이 경제적으로 건물로부터 벌어들이는 임대료 수입 있죠? 임대료 수입과 건물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여기서 쌤 같다. 이 점을 지나서는 유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 수입보다. 여기까지가 경제적으로 수명이 끝난 거예요. 경제적으로 우리는 유용성이 발휘되려고 우리 예측 가능한 사용 기간을 얘기해요. 이게 바로 무슨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 자, 그림을 한번 보면요. 이 경제적 내용연수는 물리적 내용연수보다 그 기간이 짧아요. 일반적으로 짧아요. 자, 경제적 내용연수가 끝나도 아직 건물의 수명은 남아있죠. 남아있는 뭐가 존재한다? 잔존 가격이 존재한다. 자, 기능적 내용연수가 있어요. 건물의 기능이 유효한 기간이에요. 여러분 설비가 15년 유효하다. 이런 게 있죠. 설비 이런 거. 설계의 불량 설비가 부족하면요. 기능적 내용연수가 뭐가 돼? 여기 짧아져요. 예? 그래서 기능적으로 유효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예? 자, 물리적, 기능적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를 또 우리가 출제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2번 우리가 개념을 보는데, 물리적 내용연수는 22회 시험에 한번 우리가 또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26회 시험에 또 생애주기와 내용연수가 또 출제를 했는데, 202페이지 보시면은 건물을 우리는 준공하고 나서 철거할 때까지 수명이 나타나는데, 자, 우선 건물 짓기 전의 단계가 무슨 단계? 전 개발 단계.
개발하기 전 단계. 그러니까 뭐가 있다? 땅만 있어요. 건축할 땅이 있어요. 건축 용지의 상태에 있는 단계. 건물 지으려면요, 주변에 유상 건물의 공급 상태, 임대료 수준이라든지 그런 걸 봐야 돼요. 예? 그리고 공실률 상태 이런 걸 보고, 또 개발하는데 공법상의 제한이 있느냐, 예? 이런 거 시장 환경을 잘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건축 뭐만 있다? 땅 용지만 있어요. 그러다 개발해도 괜찮다. 그러면 어떻게 돼? 착공해서 완공에 이르는 단계를 무슨 단계? 신축 단계. 그럼 이때는 아직 건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의 뭐가? 유용성이 최고가 돼. 그러면 이 신축 단계를 지나서부터는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건물의 가격이나 유용성은 점점 감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안정. 자, 이것은 22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그리고 또 안정 단계는 뭐예요? 건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안정되는 단계입니다. 장기간 안정되는 단계인데, 자, 건물의 기술적 측면에서의 관리를 잘 하면 건물의 수명이 연장돼요. 그러면 건물의 안정 단계 국면도 더 연장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건물 뭐 고쳐야 되겠다, 뭐 비용을 지출하려면은 안정 단계에서 비용 지출하는 것이 적게 든다. 예? 그래서 자본적 지출, 건물을 개량하는 비용 같은 자본적 지출을 안정 단계에서 행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유익한 단계다. 고치려면 어디서 고쳐야 된다? 안정 단계에서 고쳐야 돼요. 여러분, 몸이 안 좋다, 안정 단계에서 고쳐야 돼. 몸이 이제 막 아파서 고치려면 돈 많이 들어가요. 아프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다가 좀 목이 좀 아프다 그러면은 어떻게 밖에 나가서 목 운동 좀 하세요. 여러분, 휴대폰 많이 보시면 목 디스크 걸리고요, 컴퓨터 많이 이렇게 하면 걸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게, 예? 어떻게 해요? 목 운동 잘 해야 돼.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예요. 예? 도서 가서 앉아서 공부하다 보니까. 안정 단계를 지나면요, 노후 단계로 와요. 예? 건물이 장기적 본격적으로 안정되는 단계를 지나서 건물의 물리적 기능적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노후 단계에 들면요, 이때 비용을 지출하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돼요. 이때는 어떻게 돼요? 개량 비용을 지출하면 안 되고 새 건물로 교체할 수 있는 계획을 일반적으로 세우는 게 좋아요. 노후 단계를 지나서 이제 뭐다? 건물 이제 쓸모가 없다. 그럼 이제 뭐다? 철거하는 단계를 무슨 단계? 완전 폐물 단계. 이렇게 5단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두 단계는 26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자, 우선은 건물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205페이지에 부동산 마케팅. 마케팅은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상품의 흐름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최근에는요, 이 공급자, 판매자 주도의 시장에서 최근 21세기 들어서면서 구매자, 소비자 주도의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부동산 마케팅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케팅에 둘러싼 환경은 넓은 의미인 거시적 환경,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경제적, 자연적, 법률적 이런 환경이 있고, 또 좁은 의미 미시적 환경으로서 경쟁업자, 규제를 하는 정부, 일반 여러분 공중을 있습니다. 근데 이 거시적, 미시적 환경은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이야. 통제가 불가능한 이런 거시적, 미시적 환경을 분석을 해서 목표로 하는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시험은 뭐를 출제한다? 마케팅 전략을 또 출제를 한다. 자, 시험 문제는 마케팅 전략을 출제를 하죠. 자, 마케팅 전략은
우선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고객, 우리가 점유, 마케팅 전략, 그리고 관계, 마케팅 전략,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시장, 점유, 마케팅, 시장 점유가 들어가면요, 요거는 누구 입장이죠? 공급자 입장이에요. 그래서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하는 목표로 하는 시장을 표적 시장이라고 해요. 이 표적 시장을 선점, 미리 점유합니다. 선점하고 틈새 시장, 리치 마케트라고 해요.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기법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여러분 2년 전에 27회 시험에 개념이 또 정답으로 물었어요. 개념도 많이 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또 STP 전략, 그리고 마케팅 믹스가 있어요. 마케팅 믹스. 마케팅 믹스가 P가 몇 개? 4개. 4P 믹스 전략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STP 전략은 S는요, 우리는 세그멘테이션인데, 자, 여러분 인구 우리 연령이죠? 연령. 예? 자, 여러분이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해서 연령에 따라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 분양시장을 이렇게 세분화시켰어요. 이게 시장 세분화.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에 따라 전체 수요자 집단을 이렇게 여러 개의 집단, 소규모 집단으로 나누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시장 세분화라고 해요. 시장 세분화 전략. 시장 세분화 또는 시장 세분화 전략. 세분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를 소규모로 나눈다. 나눴어요. 나눴더니 하나 정하자. 여기서 나눴습니다. 나눠서 나는 여기 딱 정해서 30대 하나 정한 거. 이것을 타겟팅. 타겟팅. 여러분, 자기 회사에서 공급하는 상품과 가장 일치가 되는 수요자 집단을 확인해서 그걸 정해요. 정해서 이 30대 집단에 나는 어떤 상품을 공급하냐, 30평을 공급할 거냐, 26평을 공급할 거냐, 이런 신상품을 기획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걸 뭐죠? 표적 시장을 뭐 한다? 선정하는 전략이다. 하나 정해. 그럼 정했죠? 정하면 여기 정했어요? 그럼 이 표적 시장,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가지는 경쟁업체가 많아요. 대우, 프루지오, 롯데, 캐슬, 현대, 힐스테이트, 코오롱, 한은채, 호반, 베드리엄, 대림, 이편한석, 이렇게 많지, 경쟁업자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가지는 이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기 회사에서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 품질 등이 경쟁 회사 비교했을 때 어떤 경쟁 우위 전략을 가지고 고객의 마음속에 자기 회사의 제품 위치 어느 정도냐, 이걸 정하는 전략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포지션이라고. 포지션. 이걸 뭐라고 하죠? 차별화 전략. 여러분 요즘에 아파트 분양을 하는 거 보면 제일 요즘 핫 분양하는데 보니까, 요즘 분양시장 보니까 GS 건설이 돼요. 100% 완판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브랜드도 있지만 품질, 가격 이런 거 다 봐야 돼요. 그런 거죠. 이제 차별화를 어떻게 시킬 거냐. 차별화 전략. 근데 문제는 요 P는, 여기 있는 P는 여기 P가 아니라는 거. 여기 P로 또 출제합니다. 주의해야 돼요. 자, 여기서는 뭐가 있다? P, Place, 프로덕트, 프라이스. P, 요게 4개입니다. 4개. 앞에 P 4개. 포지셔닝이 안 들어와요. 이 4가지 P는 통제가 가능하다. 여러분, 아까 거시적, 미시적 환경은 통제가 불가능한데, 이 통제가 가능한 요소의 P 4개. 근데 시험에 나오면은 여러분,
제일 많이 어려운 용어가, 요게 좀 어려운가 봐. 플레이스, 유통경로 전략. 자, 유통경로 전략인데 말 그대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동산 개발 회사가 직접 분양을 하는 것은 직접 유통경로 전략이에요. 간접이 있거든. 직접 분양을 하지 않고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분양을 한다든지 주택금융기관이나 중개업소를 통해서 분양하는 것은 뭐죠? 간접 유통경로 전략이에요. 하여튼 여러분 이 3년 전에 또 사례 주어졌죠. 사례 주어지고 요 4개를 주어졌거든요. 사례 연결하는 문제도 출제했어요. 사례도 잘 알아둬야 돼요. 두 번째는 프로덕트 무슨 전략? 제품 전략. 요즘에 있죠. 뭐 3타입 형태에 있어서의 뭐 평면 설계라든지. 자, 지상의 주차장을 지하화한다든지. 자연 친화적인 뭐 실개천을 설치한다든지 소규모 공원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건 뭐죠? 부대, 시설, 뭐와 관련이 있다? 배치 전략과 관련이 있죠. 뭐 이런 것은 요즘 프로덕트입니다. 프라이스, 가격 전략이죠. 자, 제품의 품질에 비해서 가격은 또 저렴을 해야 되고요. 또 어떻게 돼요? 표적 수요자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동원 능력과 연계한 전략이 중요해요. 아, 여러분 대출 못 받으면 분양 못 받아요. 요즘 보세요. 대출 규제가 강화돼서. 그래서 이 가격 전략인데, 자, 삼성 내면 아파트 전국의 어느 지역에 분양하든지 분양 가격이 똑같다. 이건 단일 가격 전략. 근데 삼성 내면 아파트 33평 아파트가 지역에 따라 분양 가격이 차이가 있다. 서울, 경기도 차이가 있다. 이건 뭐죠? 신축 가격 전략. 되겠죠? 네? 그런 전략. 어떤 전략 갈 거냐? 할인 판매할 거냐? 할부 판매할 거냐? 이런 것도 있고. 예? 또 여러분이 구매력이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이 구로에 평당 4천만 원 아파트 분양 안 돼요. 거기서 뭐다? 저가 전략으로 가야 돼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런데 저 어디 강남에 에서는 얼마? 평당 5천 하면 완판돼. 고가 전략 가야 돼. 이런 전략을 잘 봐야 돼. 시장의 가격과 비슷한 분양가를 정하는 시가 전략. 시장 가격보다 비싼 고가 전략. 싼 저가 전략. 2년 전에는 저가 전략 출제했어. 예? 어떻게 돼요? 구매력이 약한 지역에 또 자금을 건설로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는 뭐다? 시장 가격보다 낮은 뭐를? 저가 전략을 분양을 해야지. 그거 출제죠. 가격 전략. 어떤 전략을 할 거냐. 프로모션은 뭐죠? 촉진 전략. 촉진 전략은 뭐가 있어요? 4가지. 자, 명시된 광고주가 광고 대금을 유료로 지불하고 불특정의 대다수를 대상으로 부동산 상품을 우리가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 또 뉴스기사나 신문기사를 통해서 알리는 홍보가 있고, 또 보험 설계서처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강한 설득을 통해서 판매하는 인적 판매가 있고, 또 여러분 경품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거,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판매 촉진이 있어요. 4가지가 이 촉진 전략에 속합니다. 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습니다. 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이다에, 읽을 때는요, 아이다라고 읽습니다. 아이다의 원리인데, 이것은 고객이 들어가니까 누구 중심? 소비자. 예? 고객 점유 마케팅, 이것은 소비자 행동 이론 차원인데, 무슨 거죠? 이건 심리적 측면이에요. 심리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다에서 앞에 A는요, attention이다. attention은 고객의 주의를 먼저 끌어야 돼. 끌어놓고 그 다음에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돼. 예? interest. 그 다음에 그 관심을 사고자 하는 desire, 욕망을 불러일으킨다면 그 욕망을 액션, 구매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 이렇게 소비자의 구매를 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각
단계 순서대로 가는 거죠. 각 단계에 있어서 소비자와의 무슨 측면? 심리적 측면, 심리 변화 단계거든요. 심리적 측면을 접점을 마련하여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케팅,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톤, 취지 등을 조절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전략이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요거 원어로도 출자입니다. 아까 어테인션 뭐 있죠? 원어로도 출자인데 요 네 가지 번역도 알아야 돼. 심리 변화의 단계. 관계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일회적 거래가 아니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중시하는 전략으로서 뭐와 연관되어 있다? 아까 브랜드와 연관되어 있죠. 뭐 대우, 푸르죠. 이런 브랜드와 연관되어 있는 게 바로 관계 마케팅 전략. 자, 여러분 시험 문제는 마케팅 전략이 원래 30회 시험에 여기서 중요합니다. 개념을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55% 출제되는 범위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게 55%, 55점. 이제 앞으로 배울 투자금융평가, 개론에서 수식도 제일 많이 나오고 계산 문제도 제일 많이 나오고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투자금융 이쪽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왕도가 없어요. 여기 수식을 많이 보고 왜 이런 수식이 나왔느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암기를 하셔서 그렇게 투자금융가 문제를 못 풀어내요. 너무 암기를 하셔서. 그래서 웬만하면 이해를 많이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원래 30회 시험에서는 투자금융평가에서 반 이상 맞으면 45점이잖아요. 여기서 반 이상 맞으면요. 개론 70, 80점 사이에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서 좀 약간 반타작은 하자. 이런 마음으로 100% 여러분 하면 어렵고 반타작 하자. 자, 구정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